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종교개혁사 살펴보고 있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크게 세 개의 사건을 이정표로 살펴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그리고 낭뜨 칙령이 되겠습니다. 자, 합스부르크 제국의 흑막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 오늘 제 6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필립 후아나의 장남인 카를 5세 다이아몬드 수조의 엄친아라는 주제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동생, 친동생인 페르디난드 1세, 성공한 2인자의 전형이라는 주제로 흥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페르디난드 1세. 자, 이 사람은 이제 부르고뉴공 필립과 또 카스티아 여왕 후아나, 필립과 후아나의 장남이 바로 카를 5세고요. 둘째 아들,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둘째 아들, 차남이 바로 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페르디난드 1세다. 1503년에 태어나거든요. 형은 1500년, 그러니까 3살 터울이다. 그는 희대의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그 친형 카를 5세에 가려져서 존재감이 좀 미미하지만, 그는 형이 죽을 때까지 평생 철저하게 2인자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삽니다. 결국 주어진 행운과 함께 타고난 친화력으로 원만한 통치술을 발휘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형을 이어서 황제 자리를 꿰차게 되죠. 황제의 직위뿐 아니라 가문의 본령인 오스트리아 영토도 어때요? 동생 페르디난드의 후손들이 대대로 차지하게 되죠. 그는 성공한 2인자의 전형으로 드러나지 않은 역사의 진정한 승리자이다. 자, 그의 족보, 이제 카를 5세, 아버지가 필립, 그리고 엄마가 후아나. 바로 그 카를 5세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인물이 바로 동생 페르디난드고요. 그리고 그 아들, 카를 5세의 아들 펠리페 2세가 스페인의 왕으로 나누어서 이제 즉위하게 된다. 자, 이 페르디난드 1세 동생, 여기는요, 금수저인 형과 여러모로 좀 대비가 되는 인물인데요. 형 카를 5세는 자신이 신의 축복을 받아서 이 모든 걸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당근 이런 사람은 자만심과 오만함이 가득했겠죠. 반면 이 동생인 페르디난드 1세는요, 굉장히 겸손하고 또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다. 자, 그는 근대 유럽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 하지만 이 형에 가려져서 알려지지 않은 비운의 인물이기도 하죠. 이 페르디난드 1세의 상당한 치적이 황제인 형의 그 대리인으로 이루어져서 이 형의 업적으로 잘못 알려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바로 1529년에 있었던 1차 빈 포위전이 그렇죠. 자, 1529년에 있었던 이 오스만 투르크의 슐레이만 대제, 바로 북아프리카 전체와 중동아시아, 그리고 발칸, 유럽까지 다 헝가리까지 무너뜨린 이 오스만 투르크가 어때요? 통일된 그 힘으로 바로 기독교 세계 최전방에 있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를 공격합니다. 이걸 막아낸 게 누구냐? 이때 이 비엔나가 무너졌다고 하면은 뭐 어때요? 발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막아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페르디난드입니다. 페르디난드. 전적으로 이 페르디난드 1세가 한 것인데 어때요? 이 당시 형 카를은요,
빈포위 당시 볼로냐로 황제 대관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상황 다 종료된 이후에 지원병을 보내준 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 형 카를의 업적으로 책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자신의 업적인데 형의 업적으로 둔갑된 거, 대표적인 게 또 1555년에 있었던 우리가 세 가지 이정표로 종교개혁사 다루면서 이야기 언급하는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이죠. 그 지역에서 신교와 구교 간의 그 갈등, 전쟁 상황을 종식시킨 그 화해 조약이 바로 이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입니다. 자, 이것은요 전적으로 이 페르디난드 1세의 결단과 의지로 이루어진 그의 업적입니다. 형은 격렬하게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많은 서적에서 이 카를 5세의 업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왜냐? 최종적으로 황제 카를 5세의 서명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형 카를 5세는요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는 사탄의 무리인 루터파 신교도를 최후의 1인까지 박멸해야 한다. 그러한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게 되죠. 자, 카를 5세가 아빠 필립의 영지인 플랑드르, 지금의 벨기에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것과 달리 동생 페르디난드 1세는요 엄마 후아나의 영지인 그 카스티아 왕국에서 태어나서 아라곤 왕실에서 자라납니다. 지도와 함께 볼 텐데 여기가 이제 바로 스페인 쪽과 또 지금의 유럽 대부분과 남부 이탈리아 다 차지하고 있던 당시 어때요? 합스부르크 가문의 신성 로마 제국이다. 카르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바로 이 지역 플랑드르. 여기서도 이제 벨기에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벨기에. 하지만 동생 페르디난드는 어디예요? 엄마의 영지인 요 카스티아. 여기서 태어나고 어디서? 할아버지의 영지인 요 아라곤 왕실에서 이제 자라죠. 자, 외할아버지 아라곤 왕인 페르난도 2세와 이 페르난드가 생일이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똑같이 지었다고 합니다. 페르난도, 스페인어로는 페르난도고 독일어로는 페르디난트가 되는 거죠. 어쨌든 할아버지 페르난도 2세와 생일도 같고 이름도 똑같이 짓고 그래서 할아버지 페르난도 2세는요 첫째 손주는 어때요? 저기 지금 벨기에 거기서 태어나고 스페인 말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같은 첫째 손주보다는 이 스페인에서 나고 자란 이 둘째 손주를 엄청나게 총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16년 이 페르난도 2세가 죽고 나서 현지 아라곤 귀족들은 이 둘째 요 페르디난드를 차기 왕으로 아라곤 왕으로 지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친가인 요 합스부르크 황실이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하죠. 그래서 결국 형인 카를이 플랑드리에서 스페인으로 와서 스페인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 당시 페르디난트는요 13살의 미성년자였어요. 하지만 형인 카를은 장남으로서 이미 성년을 넘겨서 플랑드르 지역을 통치 중이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형의 스페인 왕위를 위협하는 강력한 정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형의 지속적인 의심과 견제를 받는 처지였지만, 하지만 그는 슬기로운 대처로 바로 자신을 낮추는 거죠. 형의 신뢰를 얻는데 결국 성공하게 되고 후계자로 지명을 받게 되죠. 자, 친할아버지 막스밀리안 1세가 이미 언급한 대로 결혼을 통한 영토 확장 정책을 추진하죠. 이중결혼, 겹사돈 정책으로 3연타석 홈런을 치게 되는데, 자, 그가 마지막으로 추진한 결혼이 뭐냐? 바로 이 당시 보헤미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국왕을 겸하고 있던 야기에우어 왕조와 혼사를 맺는 거였어요. 자, 이 혼사를 맺기 위해서 1506년부터 노력을 해서 마침내 1515년에 결실을 맺습니다. 바로 9년 동안 지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그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막스밀리안이 죽기 4년 전이죠. 자, 그는 마지막까지 두 손자를 놓고 저울질을 합니다. 누구를 결혼시킬까? 그리고 최종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형 카를이 아닌 동생 페르디난트였습니다. 자, 이 선택으로 하마터면 역사에서 완전히 존재감이 사라질 뻔했던 이 페르디난트의 운명이 바뀌게 되죠. 자, 그는 바로 국왕,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 그 지역 국왕 러요시 2세의 누나인 안나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러요시 2세는 페르디난드
여동생인 마리아와 결혼하면서 이렇게 이중결혼, 겹사돈이 되는 것이죠. 근데 1526년 모하치 전투, 즉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슐레이만이 헝가리를 침공합니다. 자, 여기에서 헝가리가 멸망하면서 러요시 2세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페르디난드 1세가 아내 안나가 어때요? 이 국왕 러요시의 누나잖아요. 그리고 생전에 러요시가 결혼 안 하고 죽었거든요. 자신이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은 왕위를 페르디난드에게 넘긴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냉큼 보헤미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페르디난드 1세와 안나 이 부부는요, 비록 정략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금슬은 정말로 좋았다고 하네요. 둘 사이에서 무려 4남 11녀가 태어나는데 중세에는 이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15명 가운데 2명을 빼고는 전부 성인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1547년 안나가 죽는데요. 안나가 죽고 나서도 페르디난드 1세는 17년을 더 사는데 이 17년간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여생을 보냈다. 와우, 여성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캐릭터이죠. 자, 1521년 형 카를은요, 독일, 즉 신성 로마 제국의 문제를 동생 페르디난드 1세에게 전적으로 일임을 합니다. 왜 그런가? 자, 2년 전인 1519년 황제인 이 할아버지 막스밀리안 1세가 드디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당시 스페인의 왕으로 있던 카를은요, 황제 선거를 위해서 독일로 가야 했어요. 왜냐? 황제를 선출하는 선제후 회의에 참석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카를 5세가 부재한 틈을 타서 이 스페인에서는 동생 페르디난드 1세를 옹립하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납니다. 애초에 별로 환영받지 못한 국왕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반란이 일어났지만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 황제 선거를 해야 되고 대관식도 해야 되고 또 때마침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신성 로마 제국은 난장판이 됩니다. 이러면서 보름스 제국의회를 열면서 루터를 이단으로 정지하고 그런 것도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와 전쟁 등 잇따른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반란이 일어났지만 2년 동안 그는 스페인으로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반란은 점점 더 악화되고 거세졌겠죠. 마침내 그는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를 마치고 스페인으로 귀국하죠. 이 보름스 제국의회 1521년에 있었던, 나중에 우리가 마르틴 루터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루터가 체포되고 투옥이 결정된 또 제국에서 추방이 결정된 의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는 스페인에 돌아갔는데, 자, 이제 염려가 되는 게 뭐냐? 독일에서 자기가 또 스페인으로 가버리면 이 독일에서 반란이 일어날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특히 구교와 신교가 나뉘어가지고 제후들이 반반 나뉜 상황에서 자, 루터를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럼 루터파 제후들이 또 반란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영지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카를 자신도 그렇게 유능한 통치자는 아니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3살 터울 아래인 동생 페르디난드 1세에게 독일의 통치를 맡기기로 합니다. 스페인에서 왕위를 위협하는 동생을 저 멀리 독일로 보내버린 것도 되죠. 그러면서 이 내친 김에 본령인 오스트리아 대공까지 그에게 주면서 사실상 분가를 하게 되는데, 자, 카를 5세는 스페인으로 귀국하자마자 반란을 확실하게 진압을 합니다. 이후 이탈리아 문제로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와 1세, 또 교황청, 클레멘스 7세 교황과 전쟁을 계속하게 되죠. 자, 그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문제는 동생 페르디난드 1세가 전적으로 처리하게 되죠. 사실 카를 5세는요, 평생 거의 이 스페인과 또 자기가 태어났던 이 네덜란드, 벨기에 그 지역에 잠깐 계속 살았고요. 이 독일에 머문 기간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제국의회, 신성 로마 제국에서 열린 수차례 제국의회도 동생 페르디난드 1세가 황제인 형 카를 5세의 대리인으로 주관해서 이제 회의를 열었죠. 자,
신성 로마 제국에서 종교개혁이 점점 확산이 됩니다.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는 동생 페르난드 1세에게 보다 확실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 난관을 수습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조기 선거로 이 페르난드를 독일 왕으로 선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1519년 황제 선거에 출마할 당시 프랑스와 1세와 경쟁을 하면서 내가 절대로 이 황제 자리 제위를 세습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1520년 아헨에서 황제 대관식을 하면서도 재차 공약 준수 이행 약속을 했어요. 자, 이로 인해서 페르디난드 동생을 바로 후계자로 지명하기에는 명분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1526년 이 페르디난드가 어때요? 보헤미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왕위를 차지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죠. 자, 그 이후 어때요?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하면서 동생이 성공적으로 이를 잘 막아냅니다. 결정적인 것은 1529년 1차 비엔나 포위 당시 페르디난드가 어때요? 신성 로마 제국을 지켜낸 게 뿐이 아니고 기독교 세계를 지켜낸 일종의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로서 명성을 날리게 되죠. 자, 그리고 2년 후 1531년 1월 그 여세를 몰아서 독일 왕 조기 선거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페르디난드는요 단독으로 출마해서 독일 왕으로 당선이 된다. 형은 이제 황제이고 이제 동생이 독일 왕인 거예요. 자, 이후 황제인 형의 대리자로서 신성 로마제국의 문제를 완전히 떠맡아서 처리하게 되죠. 자, 스페인에 있던 페르디난드는 어때요? 독일로 오게 되는데, 자, 카스티아 왕국에서 나고 자란 완전한 스페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스트리아, 이 독일로 와서 통치를 하면서 빠른 속도로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습득하게 되죠. 이것은 형 카를 5세가 스페인 국왕이 되고 남은 여생을 스페인 통치에 몰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좋은 대비가 됩니다. 능력적인 면에서 카를 5세가 그렇게 출중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1531년 이 페르디난드는요 독일 왕으로 선출되잖아요. 그 이후 실질적인 독일 통치자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죠. 독일에서 그는 황제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영방의 제후들과 이 돈독한 관계를 맺는데 집중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는 형의 의중을 따라서 제국을 통치합니다. 하지만 제국 내에서 당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뭐였는가?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치 이후 이 종교 문제가 가장 골치 아팠거든요. 그 종교 문제에서 강경론자인 형에 비해서 그는 유화 정책을 펴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치르려면 어때요? 이 제후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이 독일에서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페르디난드의 영지인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 지역이 오스만 제국, 바로 이슬람을 막아내는 최전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후방에 있던 카를 5세하고는 상당히 달랐다. 그는 냉철한 현실주의자 면모를 보이면서 신교도들을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1546년 형 카를 5세가 무려 16년 만에 독일로 오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형은 제국 내에서 종교 일원화 정책을 강요하게 되죠. 가톨릭으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당근 이 루터파 요 신교도 제후들은요 슈말칼된 동맹을 맺고 대항하게 됩니다. 급기야 신구교 간의 이 갈등은요 종교 전쟁으로 비화하게 되죠. 하지만 신교도 동맹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미약했어요. 그래서 초전에 박살이 납니다. 자, 전 독일은 가톨릭으로 통일되는가 싶었지요. 하지만 이 카를 5세의 강압적인 종교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만 보였을 뿐입니다. 자, 카를 5세의 앙숙인 프랑스가 움직입니다. 이 프랑스는 원래 골수 가톨릭 국가예요. 그럼에도 비밀리에 독일 신교도들을 지원하게 되죠. 이러면서 내란을 조장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힘을 빼는 전략을 편 겁니다. 당시 인스부르크에 있던 황제 카를 5세는 기습 공격을 당하고 이탈리아를 통해서 간신히 스페인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자, 1547년 이후 다시는 그는 독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동생 페르디난드는 형의 이 강압적인 종교 정책 뒷수습을 하는 임무가 맡겨지죠. 하지만 이때부터 어때요? 형제 간의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이 카를 5세는 일관되게 카톨릭 위주의 종교 일원화 정책을 강요했어요. 하지만 페르디난드 1세는 형의 이 종교 일원화 정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스만 제국에 지속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이고 또 그의 영지인 헝가리, 오스트리아는 기독교 세계의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뭐예요? 국가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만 방어를 위해서 독일 내의 신교도 제후들의 협조가 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형 카를은요, 동생이 애초에 요 신교도들을 싹을 뿌리 뽑지 못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친김에 동생을 이제 자르고 토사구팽시키고 아들, 장남 펠리페 2세에게 황제위를 포함한 모든 영지를 물려주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초에 넓은 영토를 혼자 통치하기 힘드니까 현실적인 수단으로 동생에게 제국의 통치를 한시적으로 위임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언제든 그 자리를 자신의 아들이 이제 크면은 아들한테 다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동안 형에게 고분고분했던 순둥이였던 동생이 이번에는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지난 30년간 독일을 통치하며 쌓아왔던 이 페르디난드 1세의 역량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공한 2인자의 전형으로서 상사인 형 카를에게 뿐만 아니라 하급자인 독일 영방 제후들에게도 이 권위를 내세우는 방식이 아닌 겸손하게 협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일관했어요. 형 카를 5세가 이 황제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늘 독일 제후들을 아랫사람 대하면서 찍어 누르려고 했던 것과 달리 동생 페르디난드 1세는요, 그 사이에서 일종의 대리인과 중재자로서 이 형의 의지를 수행하면서도 이 독일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형의 강경책을 완충시켜주는 그 역할을 충실히 정말 지혜롭게 잘 해왔던 거예요. 자, 이로 인해 이 카를 5세가 아들 펠리페 2세에게 제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독일 제후들은요, 신교, 구교 가릴 것 없이 결사 반대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만장일치로 페르디난드 1세를 지지하고 나섰죠. 사실 1531년 이미 페르디난드 1세는요, 선거에서 독일 왕이자 차기 황제로 선출된 바 있어요. 설령 이 카를 5세가 자신의 황제의 권위로 동생을 강제 폐위시키고 재선거를 한다? 그래도 어차피 황제 투표권을 가진 독일 선제후들은요, 이미 만장일치로 페르디난드 1세를 지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553년 카를 5세는 현타가 왔어요.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아들 펠리페 2세에게 제위를 계승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선언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2년 후인 1555년 페르디난드 1세는요, 전권을 가지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루터파 제후, 신교도 제후들은 자신의 영지에서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 상황은 봉합이 되지요. 자, 이듬해 1556년 1월 형 카를 5세는요, 분노감과 또 황제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황제 퇴위 선언을 하죠. 동생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8월에는 스페인 왕위도 아들 펠리페 2세에게 물려줍니다. 자, 원래대로 하면은 플랑드르 지역,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있는 플랑드르 지역은 이제 어때요? 신성 로마 제국을 차지하게 되는 동생에게 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카를 5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동생에게 귀속돼야 될 이 지역이지만 이 카를 5세의 마지막이자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아들 펠리페에게 넘어가서 스페인 영토가 되죠. 자, 지도와 함께 볼 텐데, 동생 페르디난드가 이쪽을 신성 로마 제국을 갖게 되고, 이 스페인 이 지역은 아들 펠리페가 가지면서 스페인계와 오스트리아계로 분리가 된다. 자, 그런데 요 지역 당연히 동생에게 가야 되겠죠? 아주 여기가 카를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딱 떼가지고 스페인에 속한
펠리페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 하지만 이 지역은 신교도 세력이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네덜란드는. 근데 펠리페는 아버지를 본받아가지고 종교 강경책으로 일관하다가 신교도 세력이 강한 이 지역에 어때요?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종교 강압책을 펼치다가 결국 네덜란드가 80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요. 네덜란드가 독립해서 떨어져 나간다. 자, 태위한 형 카를이 스페인에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페르난드는 어떻게 하는가? 선황제인 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황제 대관식을 미룹니다. 그리고 제국 의회도 카를 5세의 황제 태위를 인정하지 않죠. 자, 이 역시 동생 페르난드 1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58년 형 카를이 스페인의 은둔지인 유스테 수도원에서 사망하자, 자, 그제서야 비로소 황제 대관식을 하게 된다. 자, 얼마나 지혜로운 처신입니까?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 뭐냐? 재위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조카인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와도 아주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와, 완전 대박 아닙니까? 사실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부자지간에도 앙숙이 되고 서로 죽이는 상황인데, 조카와 삼촌, 이런 관계인데, 자, 이건 단순한 처세술로는 설명이 불가한 상황이죠. 이 삼촌의 어떤 진심, 진정성, 이런 것들이 조카에게 통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카를 5세 이후, 자,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제 오스트리아계와 어때요? 스페인계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계는 동생 페르난드 1세를 통해서 그는 이제 오스트리아 대공이자 신성 로마 제국 제위를 갖게 되고, 또 스페인계는 아들 펠리페 2세를 통해서 스페인, 네덜란드, 신대륙, 필리핀을 갖게 되죠. 이 페르난드 1세는요, 이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 가문의 시조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자, 단순히 스페인계와 분가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이 스페인계는요 완전히 쪼그라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가 독립해서 떨어져 나간다. 하지만 오스트리아계는 어떻습니까? 자, 스페인계는 어때요? 스페인계는 이게 네덜란드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오스트리아계는 어때요? 나중에 이 지역, 이 동쪽에 있는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 광대한 영토를 더 흡수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분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실상 가문의 재출발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그냥 합스부르크 제국 그러면은 이 페르디난드 1세를 시조로 하는 이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 가문만을 지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의의 개념으로 하면은 저 루돌프 1세부터 시작하는 그걸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현대적 개념에서 합스부르크 제국 그러면 그 시조가 누구냐? 페르디난드 1세로 시작하는 이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 가문으로 좁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스페인계로 분열되어 나간 그 합스부르크는 뭐예요? 그냥 스페인입니다. 그냥 스페인. 자, 1564년, 자, 페르디난드 1세는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죽게 되죠. 자, 그는 죽기까지 종교 문제에서 상당히 관대했다. 하지만 그의 후계자들은 완고하게 대처하게 되죠. 마치 그의 형 카를 5세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 그 후계자들 대해서 결국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30년 전쟁으로 유럽 대륙은요, 신교와 구교로 나뉘어서 초토화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경험은 바보에게도 가장 좋은 학교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경험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바보들의 천국이다. 바보들이 참으로 많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30년 전쟁을 통해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합스부르크 제국의 흥망이라는 주제로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상황을 살펴보는 첫 번째 시리즈로 합스부르크 제국의 흥망,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6번째 영상으로서 카를 5세에 가려져서 존재감이 사실 미약하지만 사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인 성공한 2인자의 유형으로서의 그 동생 페르디난드 1세의 생애를 좀 살펴보았습니다.